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강좌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명리학 작업이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요. 을미년에 하기로 했던 강좌가 병신년에 와서 하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사도 대중음악사지만 좀 이 대중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사 강의를 꼭 해봐야겠다,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시즌 3시즌은 세 개의 시즌을 통해서 한 24주 강의 정도가 될 것 같지만요.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 8주 시즌 1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대중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자는 순간까지, 아니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어쩌면 모든 배경은 전부 대중문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또 막상 대중문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참으로 또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문화의 이 범위를 규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문화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애매한 말이죠. 그래서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그런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문화, 그러니까 컬처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주체돼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다 어디든지 다 적용할 수 있죠. 인간이 하는 건 다 정치적인 것이다.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문화는 정치와도 경계선이 애매하고 또 경제하고도 경계선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대중이라는 말이 붙어입니다. 문화라는 말 자체도 애매한데 여기에 대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정의는 좀 미뤄둡시다. 그런 건 학자들 보고 하라 그러고 결론이 나면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라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우리가 대중문화가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대중문화라는 말을. 20세기 이후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지닌 어떤 문화, 그리고 그 이전에 존재해왔던 모든 인류의 문화를 전부 바꾸어버린 어떤 문화, 그것이 저는 대중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대중문화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이 짧은 한국 20세기 이후의 역사, 110년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역학을 가지고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 대중문화사의 흐름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한국 우리 근현대사를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또 하나의 시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의 어떤 좀 기계적이지만 어떤 한 그 관점의 기준을 두 단어로 채택을 했어요. 바로 이식과 독립이라는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를 챘겠지만 사실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어떤 우리 이전의 전통과는 엄연한 단절이 있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식민지라는 독특한, 하지만 어찌 보면은 뭐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뭐 우리만 식민지 당한 거 아니니까요. 극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식민지의 경험을 통해서 근대로 이행했습니다. 식민지라는 어떤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이지 않은 선택을 강요당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이전, 우리가 나름 독립국가였던 시절에도 우리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어떤 그 문화적 예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자치적 통치는 하였으나 그 통치자들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려시대 이후에 정확하게는 그 중국 조정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문화적 질서들이 중국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따진다면 어쩌면 이 이식이라는 그런 개념은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사에만 근대 이후의 시간에만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또한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식은 어쩌면 우리의 문화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요, 저도 반도 국가인 소국가, 중소규모의 국가인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괌이나 푸에르토리코는 또 아니죠. 우리가 일정한 어떤 강대국의 어떤 그런 그 문화로부터 기본적으로 규정당하는 질서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참으로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주체적인 어떤 그런 어찌 보면은 철없는 일단 개기고 보는 그런 엄연한 어떤 그 반동의 리액션이 존재했고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또한 강하게 발휘했고 또 그것을 긴 시간에 걸쳐서 발효시켜온 그런 독특한 또 그 역사적인 국면들을 우리는 또한 매 시기마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그런 어떤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전 부분에 걸쳐서 굉장히 그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경계선들, 그런 문지방들을 굉장히 위태롭게 걸어오면서 만들어오는 그런 특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쩌면 또 그 한국의 문화사가 가지는 어떤 그런 일정한 그리고 정말 독특한 다이내미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사가 탄생하는 어떤 그 첫 번째 지점, 그 발생론적인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게 되는 아직도 수많은 역사적 논쟁 속에 있으며
하물며 이놈의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도 씨발 아직도 그냥 지랄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지점 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을 지배하는 노래는 어떤 키워드는 세 개의 노래입니다. 하나는 동학의 노래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의 노래이고 우리가 찬송가라고 부르는 기독교라는 노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대적 국가, 계몽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국가로서 성립이 되는 애국가라는 세 개의 노래. 근데 여기서 애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국가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해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애국가 말고 정확히 말하면 대한제국의 애국가. 그때 그 이름도 애국가였어요. 대한제국의 애국가. 근데 우리가 이 애국가는 아는데 대한제국의 애국가는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국가가 8년 동안만 유효했기 때문이거든요. 8년 만에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 가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내리성은 잊혀졌습니다. 이 세 개의 노래, 우리 근대의 한국의 대중문화사의 첫 장면을 구성하는 이 세 개의 노래는 재밌는 게요. 그 중에 두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노래가 아니에요. 재밌죠? 하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하지만 두 번째 노래는요, 독일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 노래는요, 미국인과 일본인이 합작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첫 시작부터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좋게 말해서 지금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스웨덴 작곡가가 쓴 우리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뭐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동생 같은 애들이니까 한국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한국말로 부르니까. 그걸 굳이 스웨덴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매 비율로 봐서는요, 우리나라가 또 유럽의 명품 소비국의 세계 탑10 안에 드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에르메스라든가 뭐 샤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 브랜드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좀 비싼 국내 브랜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먼저 그런 대중문화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이 100년 전에 그것을 한번 100년 전에 그부터 우리에게는 주로 지금 굉장히 친숙하지도 않은 그 시대를 갖다가 짚어와야 될까요? 그럼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더 행복한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올해가 병신년이에요. 저 완전 병신 되기 딱 좋은 해인데. 저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근데 이제 그런 노래, 전봉준이 1894년 12월 9일 날 체포됩니다.
그때가 이제 갑오년이고 바로 해를 넘겨서 을미년이 되죠. 그 다음 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을미년에 전봉준이 처형당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병신년에 명성왕후라고 불렸던 민비가 또 일본 낭인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죠. 그때 그런 노래가 불렀습니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년이면 못가리. 어떤 멜로디로 불렀는지는 악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노래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1894년, 1895년, 1896년 이 3년에 그 해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보세 가보세 가보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보세 가보세. 그러니까 정말 진전해서 그냥 나를 확 다 엎어버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을미적 미적거리다가는 병신년에 우린 좆대리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오늘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에서 더 나가지 못한 동학 그 농민군에 대한 사실상 어떤 그 민심의 촉구가 있습니다. 그냥 고부 군수 하나 날리고 뭐 전주성 정도 하고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만 집강소 설치해서 일종의 자치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 끝장을 봐야 돼요. 이때 물 좋을 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황토현 전투에서 신식 일본군에게 3만 동학군이 전멸당합니다. 사실 처음 딱 분위기 좋을 때 확 밀어붙이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죠. 진짜 을미적 그리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의 개념에 있어서도 대중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균열이냐면 이런 거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OECD 국가 안에서도 한 12번, 13번째 잘 산다 그러고 굉장히 어떤 2만 7천 분 정도의 어떤 GDP 같은 거 지랄하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삶의 행복 지수는 끊임없이 낮아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뭔가 우리에게는 4.19 이래로 그런 어떤 우리의 대중적인 선택과 판단에 대한 혹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최근 선거에 있었어요. 어떤 광주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역사적으로 담보된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런 어떤 그런 대중적 판단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들이 전면적 회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다시 균열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작년 한국 영화계에서 굉장히 큰 또 판문을 일으켰던 내부자들, 거기에서 이렇게 조모일보 편집 고문의 역할로 나왔던 뭐지? 예? 문제. 요즘 제가 초기 치매 현상이 와가지고 이 사람 이름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거 나오잖아요. 아주 작년을 흔들었던
2015년에 올해의 대사였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그냥 개돼지입니다. 적절하게 뭔가 울고 싶을 때 뭐 하나 던져줘서 뜯어먹게 만들고 나면 뭐든지 다 그러고 난 뒤에 먹잇감 하나 던져놓고 나면 그것도 다 잊어버린다. 이런 극단적인 대중론이 있죠. 이른바 우민,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우민으로서의 대중론입니다. 이것은 초기 대중의 출현 시대 때부터 이른바 지배계급 블록이 갖고 왔었던 이른바 대중에 대한 하나의 그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중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이고 역시 낙관적인 신뢰가 있어요. 비록 한 명 한 명은 현명하지 못할지라도 뭔가 대중의 다수가 판단한 것은 옳다라는 대중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이른바 다수결주의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작년에 또 하나의 올해의 인물이 제가 볼 때는 백종원입니다. 백종원에 뜨면 댓글에서도 얘를 씹으면 안 돼. 괜히 걔가 신인가? 그것도 비판받을 게 있으면 욕먹어야 되는데 난 진짜 재수없걸랑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황교익이나 이런 분들이 백종원의 그 집밥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댓글 반응들을 딱 보면 그런 거죠. 네가 뭔데 씹어?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니 그 이상한 저기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누구지? 황우석 교수 사태 때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상한 어떤 민족주의적 광기와 휘말려 가지고 어떤 그 주류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들의 그 타당성을 굉장히 대중적 타당성을 굉장히 과대하게 평가하려는 또 하나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세계사의 모든 국민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대중적인 판단들이 언제나 옳았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퇴를 가져온 선택과 판단들을 이른바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또 어떤 국면에서는 그 대중적인 선택이 굉장히 현명하게 어떤 역사의 국민을 앞당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 극단적이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령 2002년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2002년의 대중과 2007년의 대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벽두에 당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후보의 집권 여당의 절대적인 대세는 이인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인재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인재가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를 했다고 생각해요. 두 개 했습니다. 2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창을 떨어뜨린 거 이인재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절대 김대중 후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이인재 후보가 했어요. 당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인재는 버스 투어라는 그 이전까지의 대통령 선거는 전부 100만 동원. 말이 100만 동원이지. 그게 무슨 100만 유세입니까? 다 돈 주고 전국 지방에서 버스로 다 광화버스로 다 태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 태워 올리지 않고 이인재는 버스를 타고 지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하면 조 단위 선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인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처음으로 법정 선거 비용인 2천억대 선거를 하게 된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이인재 후보 때문에 나머지 메이저 후보 둘이가 돈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국 48년 그 정부 수립 이후로 한국의 역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이른바 돈지랄 선거의 그 악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누가 돈지랄 선거 합니까? 못해요. 그냥 아직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일단 내가 한 번도 내 눈앞에서 그래야 되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요즘 일단 무조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무조건 그냥 내놔야 돼요. 이겨도. 그런데 그때 제일 집권 여당의 제일 마이너 후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 단 한 명. 그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인 후보가 있었어요. 바로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그 노무현 후보의 유일한 의사당 내 유일한 지지자는 딱 한 명, 천정배 의원이었어요. 그 당 내부에서조차 아니 그 어떤 언론조차 그 차기 집권 여당의 후보가 노무현이 될 줄은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거지인 광주에서 뒤집히죠. 광주에서 뒤집히면서 그대로 그냥 몰아갔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의 집권당인 당시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동교동계인 김옥두였습니다. 동교동계가 노무현 후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이 악연은 여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후보가 된 뒤에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도대체 이전까지의 정치학학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도 어디 제 3당도 아닌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출이 전혀 그 이전까지 한국의 정치적 윤리과는 아무 상관없는 룰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거야. 이걸 결정되게 만든 힘이 뭡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노사모라는 그 이전에 한국 정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집단이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 노사모는 전국에 1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1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5만 명 정도였을 것 같아요. 많이 후하게 잡아줘서. 그런데 굉장히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다시 말해서 어떤 알바생들이 아닌, 그 대한민국이 진화한 나라라고 나는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5만 명만 마음을 먹으면 대통령을 만들어낼 1년 만에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노사모라는 집단이 증명을 했어요. 그건 노무현이 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사모의 첫 번째 만들어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노사모가 처음 만들어진 지역 어딜까요? 모르시는구나 다들. 대전이에요, 대전. 전혀 정치적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동네 노사모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라고 한다면은 막 진짜 그렇잖아요. 이 완전히 이렇게 사다리꼴에 어떤 그런 그 전국적인 조직력을 가진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닌 굉장히 느슨하고 수평적이며 단 인터넷이라는 어떤 하나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만을 가진 어떤 그런 집단이 엄청난 사고를 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독특한, 그 이전에는 정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집단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해 여름에는 완전 어거지로 우리가 끌고 온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런데 완전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 최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월드컵, 저는 축구 광으로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절대 월드컵 개최하면 안 돼요. 월드컵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대표 경기만 보고 이렇게 K리그는 보러 가지 않는 이런 나라가 그런 거 월드컵 같은 거 유치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쪽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그때 월드컵 때 지금 경기장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 각 지자체에 완전 골칫덩어리예요. 그걸 수천 원씩 들어서 지어놓고 그리고 지어놓는 게 짓는 건 중요하잖아. 수출량 그 내주문에서도 낼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거 하나 지어놓으면 1년에 보통 유지비가 50억에서 100억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청소만 해도. 그럼 나중에 다 고스란히 그것이 지자체에 부담이 돼요. 그 돈은 국가가 안 대주거든. 근데 그런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약간 한국의 지자체 성격상 그런 건물 하나 떠안는 건요, 재앙입니다. 무슨 고용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왜? 지금 다 용역업체 쓰니까. 고용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돈만 그냥 지역민이 낸 세금이 그냥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꼴랑 50억 100억까지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의 광역시 중에는 광주광역시의 1년 예산이요. 1년 예산 중에서 이른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걸 빼고 난데 사업비는요. 광주가 141만 도시인데 사업비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지방이 살림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서 50억 100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손이 덜덜덜 떨릴 만한 돈이다. 그런데 제가 저는 한국 경기 말고도 이제 그 당시에 내 평생에 언제 월드컵을 내 눈으로 보겠냐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표를 엄청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1경기를 경기장에 가서 봤어요. 근데 8강전에 미국하고 멕시코인가가 전주구장에서, 전주는 경기장도 작거든요. 4만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열렸는데 사실 내가 왜 그걸 살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갈지 2위로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1위로 올라갈 때랑 2위로 올라갈 때 다 대비해서 다 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그냥 한국 경기도 아닌데 가서 봐야 되는 거지. 갔는데요. 1층도 안 찼어. 월드컵 16강전인데 1층도 안 찼어. 완전 동네 축구인 거예요. 근데 화면은 어떻게든 나중에 보니까 2층이 안 나오게 카메라를 막 잡아가지고 쓸렁하진 않게 찍었는데 정말 경기장에서 너무 쓸렁했어요. 약간 너무 창피한 순간이었는데 더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 곧 일어나게 돼요. 갑자기 경기 시작하기 한 10분쯤 전에 아니 저건 다 비었는데 1군에 한 몇백 명 되는 애들이
갑자기 2층에 들어오더니 쫙 앉는 거예요. 지역 군대를 동원한 거야. 아마 그게 뭐 34단인가? 군인들을 그냥 동원해서 2층에 앉힌 건데, 아니, 좀 앉으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좀, 어차피 옷도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흐트려 놓고, 어느 놈 모자 쓰게 하고, 어느 놈 모자 벗게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복장으로, 딱! 누가 봐도 동원했다는 게 티나게 앉혀놓은 거예요. 난 그게 더 창피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러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공무원을 친처로 둔 사람이 기억날까요? 한국에 표가 안 팔려가지고요. 일본 경기는 자기 나라 경기가 아닌 것도 한 달 전에 이미 모든 경기가 매진됐어요. 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기 개막전, 중결승 결승전 말고는 반도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공무원들한테 떠넘겼습니다. 근데 표가요, 예선은 30몇만 원이고 16강은 50만 원이에요. 표값이 그 당시 돈으로. 공무원들이 뭔 죄라고, 축구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막 어기지로 사야 했어요. 지역에서는 할당을 해가지고 막 강매를 했어, 공무원들이. 그래서 완전 뭐 월드컵 분위기 안 뜬다 싶었는데, 근데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란 말이야. 전 세계 그때에 일본은, 오늘부터 몇 번 일본이 계속 이 강의에 등장하겠지만요, 정말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나라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재수 없고, 그런데 일본은 월드컵을 정말 치를 만한 나라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 근데 세계 여론은 나중에 월드컵 막상 열리고 났는데 한국이 다 가져갑니다.